안녕하십니까. IR 퀴더스 이종승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1회 약 한 회에 30분씩 한 10회에 걸쳐서 상장기업 IR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무적 관점에서 본 가치평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강의 교재는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무 과정에서 부딪혔던 고민을 실무적 관점에서 풀어보려는 의도로 작성이 된 자료입니다. IR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상 늘 상대해야 되는 애널리스트와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논리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아마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지피지기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은 듣는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아니면 관심도에 따라 아마 이 부분을 한 시간에 압축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하루에 한 4-5시간을 한 달 내내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좀 더 기초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 필요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저희 IR 퀴더스 컨설턴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그와 관련된 별도의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할 목차는 시장에서 실제 이 실무를 하면서 소위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부딪혔던 고민들을 한번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대부분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실무에서 부딪혔던 고민들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장에서 실제 사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또 과연 우리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히 들었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툴, 소위 PER, 그리고 EV/EBITDA, PBR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실무에서 적용 그리고 응용하는 그리고 실제의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소위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고 있는 그 DCF 혹은 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실제 많은 기업체들이 단일 사업만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2-3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5개 등 아주 이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소위 시장에서는 sum of the part라는 방식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실제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보완책이 또 뭐가 있을지 특히 기업의 실적, 이익이라는 것은 수치로 표현한 양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내재된 질적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질적 측면은 또 어떻게 평가할 건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기타 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시장에서 소위 이제 뭐 전문 투자가들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실무에서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용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소위 우리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 재무상태표, 즉 BS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그리고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업의 이 자산,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은 내가 이 재산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부동산,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각종 뭐 집기류, 그리고 은행에 넣어놓은 보험, 예금,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등 현금 등 다양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 모은 것이 재산이라는 기업 가치라면은 그 중에 분명히 완전히 내 거가 있고 남한테 빌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업도 경우 보면은
이 전체 자산 중에서 남한테 빌린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뺀 주주 몫에 해당하는 것만 본 게 바로 주주 가치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업 가치는 주주 가치와 채권자 몫에 해당되는 타인 자본 가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실적과 같이 연결 짓게 되면은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업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익 단에서는 아직 채권자 몫에 대한 환원이 안 이루어진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당기순이익은 금융비용을 차감한 이유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 몫을 제하고 난 것이라는 관점에서 당기순이익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주주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EBITDA라든가 PER을 하면서 혹은 Sum of the Part 방식 하면서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가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을 들으시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소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쓰게 되면은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적정 주가 혹은 목표 주가. 근데 이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는 의미가 다릅니다. 소위 우리가 펀더멘털한 분석 얘기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즉 페어 밸류라는 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적정 주가가 되는 것이고 레포트를 통해서 이 타겟 프라이스 이제 목표 주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업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 경제적인 환경 매크로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 피어에 대한 등등 경쟁사 등등을 모두 고려하고 회사의 내부 상황 경쟁력 등을 포함해서 회사가 향후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냐 그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해서 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산출된 가치가 이제 페어 밸류라 해서 적정 가치가 되죠. 이 적정 가치라고 하면 시장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변수들이 아니죠. 수급이 바뀌고 센티먼털이 바뀌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업이 미래에 벌 수익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페어 밸류라고 하는 적정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를 산출해내는 것인데 반해서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표 주가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전제로 한 주가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포트를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특정인 이 레포트의 발간일을 표시해주고 이 발간일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주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그 시점에서의 주식시장 그리고 거기에는 수급 상황도 반영될 수 있고 당시의 센티멘탈한 상황, 모멘텀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반영되겠죠. 특히 이제 시크릿 산업 혹은 경기 민감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는 국면과 피크 아웃 하는 국면에 달리 평가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어떤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주목되는 시기도 있고 어떤 국면에서는 가치주가 주목되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떤 국면에서는 바이오라 이런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국면이 있고 어떤 국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확실한 실적이 예상된 종목이 주목받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 200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 IT 버블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는 게임, 인터넷 등 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 종목에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PER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IT 버블이 꺼지면서 그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오히려 이제 미래 안정 성장이 주목되는 그런 가치주가 주목되는 게 그 이후에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런 현상들은 계속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분명히 펀더멘털하게 보았을 때는 싸 보이는데 주가가 계속 저평가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은 시장에서의 이 관심도 집중에 따라서 그런 오버밸류 국면이 또 상당히 지속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과거에 애널리스트를 했었습니다. 업종은 조선중공업 기계 담당을 했었고
아마 아실 겁니다. 조선업종이 가장 민감한 시크릿 산업이고 거기에 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바닥에 있을 때와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리고 피크아웃 했을 때 또 수주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안 좋을 때 수주 실적은 안 좋은데 실적은 좋을 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잠깐 하나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사이클의 두 개 중에서 왼쪽 사이클, 이 사이클은 바로 그 경기를 나타냅니다. 그 조선산업에서 바로 수주 경기가 되겠죠. 소위 이제 이 수주 경기에 바로 이제 성과가 반영이 됩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요 국면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이 그 상당히 바닥권이었던 시기입니다. 소위 VLCC라고 해서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그래서 초대형 유조선의 대표 선종인데 그 선가가 한 6천만 불 정도 수준으로 바닥권이었을 때였고 이 2002년을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 보면은 수주 실적이 이때부터 수주량도 늘고 성과가 계속 이제 오르는 국면이었죠. 그러다가 바로 이때가 2007년, 8년 뭐가 있었죠? 바로 이제 리만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성과도 꺾이고 발주량도 꺾이는. 그래서 이제 업황에 있어서는 2007, 8년이 피크아웃 한 거고 2002년이 턴어라운드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거든요. 바로 수주와 실적 사이에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은 2002년이 바닥이었지만 실적은 2004년이 바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의 경우 보면은 200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400억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적자 980억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업황은 2002년이 바닥이었던 데 반해서 실적은 2004년도에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2002년과 2004년 요 사이에 업황은 턴어라운드 했는데 실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나빠지는 국면일 때 바로 주식시장은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에서는 센티멘털, 모멘텀, 수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우리가 이 펀더멘털한 페어밸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업종이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다 안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페어밸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즉 페어밸류는 이렇지만은 업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언더밸류 되는 국면이고 업황이 좋을 때 오버밸류 되는 국면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유통시장에서는 바로 실적은 나빠지고 있지만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은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다라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확실히 확인한 사항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 그리고 앞으로 어떨 건지에 따라서 주가는 유통시장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면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나빠져서 4,400억에서 약 1,000억의 적자가 나는 이런 국면인데 주가는 실제로는 이때 약 15,000원 내지 2만 원 하던 주가가 요 사이에 약 한 4만 원대로 2배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4년부터 바로 2007, 8년까지 약 한 5년간, 3, 4년간은 업황도 계속 좋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국면. 바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국면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상당히 강했죠. 현대중공업 경우 이때 3, 4만 원 주가가 2007, 8년에는 55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 국면은 오버밸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펀더멘탈한 페어밸류를 비록 넘었지만은 워낙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국면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이 바로 요 국면입니다. 업황 피크에서 꺾였죠.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바로 이 국면을 계속 상승했던, 성과가 상승했던 시기에 수주했던 물량을 앞으로 2년간 계속 건조할 거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애널리스트 입장,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은 향후의 예상 이익을 가지고 여기서 평가하면은 밸류에이션으로는 굉장히 싸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싸 보이지만 업황 모멘텀은 꺾였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국면이 진행된다면은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의견을 낼까요?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투자 행위를 결정할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는 이 국면에서 비록 업황은 꺾였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으니까 사자라고 의견을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가는 바로 이때가 피크입니다. 이때 55만 원이었던 현대중업 주가는 요 사이에 15만 원까지 빠집니다. 이게 비록 조선주를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시클리컬 산업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철강, 화학. 업황 피크 때 이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주가는 꺾였습니다. 바로 그것. 실적 좋아지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일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게 유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적정 주가, 이제 목표 주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다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페어 밸류, 즉 적정 주가 관점에서는 좀 비싸 보이는데 너무나 모멘텀이 강력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를 고려한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케이스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보려다 보면은 애널리스트의 의견,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례들은 뒤에서 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이 밸류에이션 툴이 굉장히 많죠. PER도 있고, EV/EBITDA도 있고, PBR도 있고, 그리고 또 절대평가라고 있는 DCF도 있고, RIM도 있고, 그 다양한 밸류에이션 툴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을 쓰는 게 적절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쓴 레포트를 보면은 어떤 애널리스트는 PER 가지고 평가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EV/EBITDA 가지고 평가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PBR 가지고 평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애널리스트가 지난번에는 PER로 했는데 이번에는 EV/EBITDA라고, 다음엔 또 다른 걸로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할 때, 그래서 공감해서 그걸 액션,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애널리스트가 이론적으로 아주 탁월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서 공감을 못한다면, 그래서 액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적합하냐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걸 쓰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시장에서 직관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과거에 그것이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즉 이론적으로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다라면 아마 그 툴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었고,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쓴다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부적절한 툴을 쓰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피어 혹은 업종 평균과 비교를 해서 프리미엄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를 부여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나 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업종 분석을 쓰고 나서 그 업종 내에서 제일 좋은 종목에 대해서 탑픽이다라고 주장을 하실 때 그 탑픽의 근거로 그 회사가 그 시장에서의 마켓 셰어, 성장성, 그다음에 이익률 등등등 다 제시해서 이 기업이 제일 나으니까 난 탑픽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30% 할증을 하겠다. 즉 피와 평균 PER이 10배인데 여기에 30% 할증한 13배를 적용하겠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시고 나서 왠지 마음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왜 30% 할증했냐고 물어볼까 봐. 근데 실제로 전화 하나도 안 오죠? 라고 물어보면 네 그래요. 왜 전화 안 하는지 아세요? 전화해서 물어봤자 대답 못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겸연쩍게 웃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피어의 평균, 즉 비교 대상 혹은 경쟁사를 모아서 평균 PER을 구한 다음에 평균 EBITDA를 구한 다음에 평균 PBR을 구한 다음에 내가 분석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펄티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10%, 20% 혹은 30% 할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그 할증과 할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증적으로 실무에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의 이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탁월한데 실무에 적용할 수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처음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무적 관점에서 본 가치평가. 많은 이론서를 보면 우수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실무에서 적용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소위 기업 가치 그리고 주주 가치라는 것을 통으로 구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식수를 나눠 가지고 한 주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대주주 주식도 있고 소액주주 주식이 있는데 사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주주의 한 주의 가치랑 소액주주 한 주의 가치가 똑같을까? 이론적으로는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50%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소액주주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액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물론 말로는 소액주주 우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도 비슷한 이슈이긴 한데 대주주 지분율이 아주 높은 회사와 좀 낮은 회사.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특히 한국같이 적대적 M&A를 터부시하는 경우의 상황과 미국같이 적대적 M&A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대 주주가 30%, 2대 주주가 20%, 3대 주주가 10% 그리고 나머지를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시장에서 소액주주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될 겁니다. 그 지분에 의해서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혹은 주주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 가치를 평가할 것이냐 혹은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겠냐.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의 현재 가치 합 그리고 자산은 바로 그 미래 수익에 기여하는 영업 자산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경영권 문제, 유동성 문제, 이거는 소위 이제 황금성 이슈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 혹은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서 애널리스트 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매크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하고 시장 산업 분석하고 이 회사 내재적인 경쟁력 분석한 다음에 미래 이익 전망하고 그때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해서 당연히 회사가 이런 결정을 하겠지. 이런 결정을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수익이 나면은 이 정도 가치가 될 거야. 라고 판단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 기업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바로 지배구조
문제라는 것은 소위 오너십 이슈보다는 디시전 메이킹 이슈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효율적, 합리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지 않은지의 이슈가 이제 시장, 특히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 것도 한국에서 바로 이제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타난 것이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도식 코드도 바로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소위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서 기업이 오로지 기업 미래의 가치 증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대주주 편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막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분명히 시장에서 달리 평가한다. 경영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영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영진의 역량, 능력, 정직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고, 당연히 황금성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래량이 많아서 활발하게 되는 종목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그다음에 장외 시장에 차별하는 이유도 바로 황금성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비상장상 주식을 20~30% 할인하는 이유도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외에 기대감은 높지만 불확실성도 높은 기업, 혹은 불확실성은 낮지만 기대감도 낮은 기업, 이게 이제 국면별로 달라지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 굉장히 높잖아요. 임상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냐. 하지만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국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느냐에 대해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떤 툴이 적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그것도 뒤에서 드릴 거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듯이 실제 주가가 펀더멘탈을 언제 반영할 것이냐, 즉 거기에 대한 격차가 어떤 계기로 좁아질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사실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이 뛰어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도 매년도 실적을 보면은 실제 시장을 확실하게 이긴 거는 한 3년 정도이고 6~7년 정도는 시장을 졌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반영이 된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랑 같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회 강의 이어서 가치평가 쪽으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